자, 이번 시간에 192페이지 진도가 맞는데요. 잠깐 우리 57페이지로 백으로 이렇게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질문이 들어온 내용인데 제가 아마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잘못 판서를 했나 봐요. 54강, 우리 강의로 치면 54강에 23분 정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 57페이지에 있는 그 담보 물건의 부정성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다. 이제 혼동과 관련돼서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일 때,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상속을 받게 되면, 소유권 상속받게 되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해서요. 두 가지로 나눴죠.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소멸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채권의 혼동, 채권의 혼동과 혼동으로 인한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이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자기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후순위로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줬고 그러고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줘야 되는 2억 원, 즉 채무로서 2억 원과 채권으로서 2억 원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냥 무조건 소멸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정에게 을이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강의하면서는 제가 이거를 갑으로 썼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갑이 아니고 똑같이 을이 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빌려줬고 담보를 제공한 게 이제 빌려준 건 2억 원을 빌려준 건 을이 돼야 되죠. 담보로 제공한 건 병이 아니고 갑이죠. 또 여기는 갑이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고 갑은 여기다가 후순위로 병에게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준 경우, 그러면 모양은 여기서 똑같이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제가 쓰기는 똑같이 아마 이런 모양으로 쓴 것 같습니다. 갑의 소유권,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 세 번째 병이 저당권,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을이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설명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름을 을이라고 썼지 설명은 아마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좀 잘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오류를 정정해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이렇게 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 쓴 거니까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했으면 사과를 드려야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192페이지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한번 볼게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이제 그리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고 뭐 담보물을 제공받아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당권인데 뭐 갑이 담보를 제공했어도 할 수도 있고요. 제3자 병이 담보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봤고요. 근데 변제하기로 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경매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실행해서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 것이냐, 즉 이거 매각을 통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 거예요. 피담보 채권은 얼마까지. 그 다음에 목적물은 이걸 받기 위해서 목적물은 이것만 경매하느냐, 여기 혹시 부합물이나 아니면 종물도 경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질권에서도 했고 바로 조정전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및 지연손해. 지연손해는 1년분에 하나요. 담보된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1년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억에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담보되는데 원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 담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니은의 지연배상 채무불이행이죠. 변제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지연이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모든 금액을, 지연이자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하나고, 이러한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또 후순위로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줬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매각을 통해서 피담보 채권 360조의 정한 금액만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얘들한테 배당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가 없으면 1년분 우선 변제받고 갑한테 돌려줄 게 아니라 나머지 추가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혹시 후순위자들이 있을 때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후순위자에게 배당해 줘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는요, 그 목적물은 저당물만 경매할 것이냐 아니면 부합물이나 종물도 다 경매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부합물이나 종물도 다 경매할 수 있어요. 저 부합물이나 종물이 언제부터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물건이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합되거나 종물이 됐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로 별도로 정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요. 그거에 관한 설명은 C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경락이든 건물 소유권 취득할 때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이건 몇 번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 나와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다. 자, 여기서 먼저 자를게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마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겁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면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도 미친다. 그 말의 의미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고 이 경매로 인해서 정이 경락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 경락 받은 거겠지만 지상권, 임차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우리 아파트 101동 101호에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 효력은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누군가가 아파트 경락받으면 공용 부분 당연히 취득하고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럼 과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해서 저당권자가 가서 이거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용 수익은 여전히 이쪽에서 사용 수익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통해서 얻은 이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 실행 경매를 위해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압류했으면 여기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다 저당권에 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기는 과실은 저당권자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압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뭐 차임 같은 거 이제는 받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채무자 갑은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 쓴 사람이니까 압류가 들어와서 내가 받아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용의권자들은 그걸 잘 모르겠죠. 용의권자를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여기다가 차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한테도 여기다가 차임 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돼? 압류했으면 여기다가 여기 사용수익권자에게도 통지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통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지를 하지 않아서 얘가 차임 등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급한 차임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불가분성의 원칙 뭐 그냥 앞에서 봤던 거고, 물상대위는 우리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당권도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96페이지에 저당권과 용익관계가 나와요. 저당권 실행으로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우리 앞에서 계속 본 내용이에요. 저당권 실행으로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합니다. 제일 빠른 저당권, 하나의 부동산에 용익권과 저당권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겠지만, 하나의 부동산에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경매 실행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을 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제일 빠른 저당권 이거하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용익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느리다 그러면 당연히 경매 실행으로 소멸하겠죠.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빨리 있어도 전세금의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받으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전세권에서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용익권과 관계는 2번하고 3번인데,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용익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당권이 실행이 돼도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익권은 저당권 실행이 있을 때까지 용익할 수는 있으나 저당권 실행이 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사례를 잠깐 한번 들어드리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갑소유 부동산이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정이 다른 부분의 전세권, 뭐 지상권이라고 할까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무가 다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매 실행을 저당권자 얘가 했단 얘기예요. 얘가 경매 실행을 했어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항상 이거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겁니다. 경매를 실행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권리는 따질 것도 없이 다 소멸하는데,
그럼 선순위에 있던 전세권, 이게 전세권 아니면 뭐 지상권일 수도 있겠죠. 여기도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가 됐든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는데, 다만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로서 소멸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래서 우리 이거 지상권 하면서도 공부했죠. 법정지상권 쪽에서도. 저당물 경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갑하고 갑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저당권이 공동으로 각각 설정이 되거나 같이 설정이 되거나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어쨌든 이후에 저당물이 경매가 됐다,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그 경매로 인해서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나만 경매될 수도 있고 둘 다 경매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경매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목적물의 구조 종류 아니까 목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최단 존속 기간인 30년, 15년, 5년짜리가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성립 요건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계없고요. 그럼 건물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니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완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어서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 정도까지 알 수 있다. 그럼 지붕, 기둥,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동그라미 4번은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의 성립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의 내용이에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이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물의 대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쪽 가로 3번의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 배제 특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66조의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출발 자체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 건 나대지가 먼저 있습니다. 나대지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여기다가 을에게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해줘요. 저당권 성립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갑이 지상에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 건 축조도 갑이 축조를 하고 보유도 갑이 하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축조는 갑이 한 게 아니라도 보유를 갑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제3자가 지은 건물을 갑이 사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축조는 갑이 아니고 병이 했는데 나중에 갑이 보유하게 된 때, 이때는 경매를 실행할 때 토지와 함께 지상 건물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괄 경매 청구인데, 일괄 경매 청구는 지상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건지 토지만 경매할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토지만 경매를 통해서 매각대금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 같이 경매하는 거 과잉 경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혹시 이제 건물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저당 토지 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해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 그게 1번이죠.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축조했다.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가로 3번의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1번에 일괄 경매 청구는 저당권자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경매할 건지 토지만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토지만을 경매해서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일괄 경매는 인정이 된다고 법적 성질 1번, 2번 그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건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설정이 되고 두 번째로 지상에 건물이 생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니은에 보면 저당권 설정자 이외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 없어요.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을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는 하고 있어야 된다. 나아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괄 경매 불가능해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자 그랬죠.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음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기 전에 갑이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한테 토지 사용해도 좋아라 그래서 용익권을 설정해 줬더니 병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서 나중에 갑이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괄 경매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 후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일괄 경매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상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면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 경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3취득자가 나오죠. 이제 일괄 경매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봤고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사용 수익도 저당권 설정자가 할 수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다시 팔고 사고 했다 아니면은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 사람을 저당물에 대한 제3취득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3취득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당물 경매가 이루어지면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피담보 채권의 대위 변제가 가능을 해요. 그 대위 변제가 이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나누시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대위 변제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금액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에서 안 됐다. 그럼 경매가 되게 놔두고 그 경매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매각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상환받을 때는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용수익 과정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에 관해서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해서는 우선 상환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이게 제3취득자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데 그 밑에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자도 경락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자기 소유물인데 경락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3취득자의 변제인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데 그걸 대의변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당권이냐 근저당권이냐, 근저당권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청구권도 인정한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199페이지에 디귿에 맨 밑에 디귿에 채무의 변제 시기 및 변제 범위예요. 이주일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디귿의 바로 위에 있는 게 니은이죠.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매 실행하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제할 수 있는데 변제 시기나 변제 범위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저당권의 경우에 변제 시기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무 변제 및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까지 채권자가 이자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변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변제 범위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변제 범위 채무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변제 범위는 360조에 정하고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몇 년분이란 뜻이에요. 1년분에 한해서 변제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계속적 거래 관계는 둘 사이에 언제든지 중간에 종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의 변제 시기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거래 끝내고 그때까지 발생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제3취득자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 시기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의 해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자의 권한을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자의 물건을 제3취득자가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 또는 존속기간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거래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변제 범위는 근저당은 원본 채권은 없어도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등기하거든요.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물론 채권 최고액이 미달하면 그 미달한 금액을 변제하면 되겠지만 초과할 때가 문제겠죠. 그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자 필요비나 유익비는 우선 상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그래요. 저당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는 저당물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저당권을 침해한 겁니다. 여기서 이 저당물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 이거를 저당권의 침해 행위라고 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목적물은 계속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이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제가 물권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무효등기 말소 청구 굵은 글씨 줄쳐 놓으시고요. 두 번째 줄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은 선순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면 선순위 저당권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좀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방해 제거의 일환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혹시라도 채무자가 했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로 가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도 물권 아닙니까? 물권이니까 저당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건 물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나 청구하는 건 아니죠. 저당권 침해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응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물권을 침해해서 물권자에게 손해를 만들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잔존가치만으로 여전히 피담보 채권이 초과해서 잔존가치가 충분히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손해는 없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저당권 실행 기다릴 필요 없이 변제기 전이라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담보물 보충해서 어떻게 하자? 우리 저당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지만 담보물 보충해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자. 그럼 계속적 거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담보물 보충 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죠. 그게 양쪽 가로 5번에 손해배상 청구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물권이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저당권은 저당권 자체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뭘 처분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을 처분하게 되면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같이 승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그 담보단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 특유의 소멸 원인은 경매 또는 제3취득자의 변제 등으로 인해서, 또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저당권 소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특수저당권이에요. 이 특수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권하고 공동저당이죠. 자, 이 공동저당은 우리 23회 문제에 정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23회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공동저당은 다른 데서도 잘 출제 안 하는데 우리 23회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24회 시험에 거의 또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는 빼겠습니다. 거의 나올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데, 뭐 제로라고 얘기 못 하겠네, 그죠? 그래서 또 혹시 또 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낼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뭐 낼 것이냐? 이번에 이제 근저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여기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피담보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뭐냐면 갑하고 을이 지금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혹시 뭐 물건 납품 계약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약이 하는 거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래할 건데, 거래는 일률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거래인 거예요. 증감 변동하는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럼 그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받을 채권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이게 없으면 채권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이 확정될 걸 대비해서 미리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아직은 없는 거지. 장래에 생길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땅속에다가 저당권을 묻어놓자라고 해서 이걸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근자를 지운다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서도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이 된다. 실행 방법이라든지 다 이거는 저당권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거래할 때 이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제한 거래할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 거래할 때는 을이 매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 즉 채권 최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야 되죠. 채권 최고액만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이 근저당권은 최근에는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전부 근저당권이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채권자에게 유리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 볼게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증감 변동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쪽 가로 2번에 근저당권의 특수성, 피담보 채권이 안 정해져 있다, 불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피담보 채권은 거래가 끝나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가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요 거래,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요 거래로 인한 채권이 무효로 밝혀졌다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다른 제3자 정에게 채권이 양도가 됐다. 그러면 정은 새로운 채권 하나가 갑에게 생겼을 뿐이지 근저당권 자체가 정에게 다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니은하고 디귿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기본계약상의 채권이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거래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기본계약상 채권 중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근저당권은 이에 수반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이전됐으면 전체 채권 중에서 요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의 성립은요. 근저당권의 성립은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데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죠.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지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 다만 3자 간의 합의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등기입니다.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피담보 채권이 없고 피담보 채권은 나중에 그 다음에 담보된 담보물로 제공한 그렇잖아요. 담보물로 제공한 이 담보물에 매각이 있는 경우엔 최대 얼마까지 받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 최고액. 요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없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피담보 채권은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할 때. 그리고 채권 최고액만 정해놨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근저당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등기하는 겁니다. 기억이요. 그 다음에 디귿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럼 근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일단 채권 최고액, 그래.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설정 행위로 정해진 피담보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걸 10억을 정했다.
그럼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한 20억 된다. 그래서 10억으로 정했다. 그럼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채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채권 채무 관계는 최대한 얼마를 넘지 못한다. 10억을 넘지 못한다. 물론 10억을 넘을 수는 있어요. 넘을 수는 있는데 경매 실행을 통해서 을이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어디까지란 얘기야? 10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권 최고액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고 한다면 지연 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 한도 내에서 무제한 담보된다. 다만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최고액은 둘 사이의 거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잠깐 그려드리면 이게 좀 원본, 이자, 위약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연 손해,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인데 경매 실행 비용 요거는 둘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 채무 아니고 경매 실행을 위해서 국가에 납부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버리고요. 지연이자 원본하고 이자 합쳐서 6억이었다. 지연이자가 1년에 1억씩 해갖고 5년이었다. 그럼 지연이자 총 5억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채권 최고액 10억이니까 몇 년까지? 4년분까지 담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 비용을 뺀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많아진다. 실행 비용은 먼저 받아요, 항상. 실행 비용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채권자에게 유리해서 채권자가 이걸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는 얘기는 둘 사이의 거래가 끝났다.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다른 말로 거래 끝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기가 도래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기본계약이 해지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B하고 C에 있는 내용은 다 줄쳐야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할 때는 스스로 거래를 끝내고 경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대요. 혹시 이제 을이 있고 후순위로 병이 또 다시 갑이 또 다시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는데 얘가 경매 실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을은 병에 경매 신청했다 그래서 갑하고 거래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을은 거래할 수 있어요?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항상 1순위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우리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 안 되는데 혹시 초과하는 경우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채권이 12억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 매각대금이 20억이 나왔는데 확정된 채권액은 12억이고 채권 최고액은 10억이다라고 한다면 10억은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럼 2억을 못 받은 거 있잖아요. 2억 못 받은 금액은 후순위자들 다 나눠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남은 돈이 있으면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갑에게 돌려주지 말고 여기 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이 매각 대금을 통해서 변제할 때는 갑에게 돌아갈 돈을 여기다가 다 주는 거니까 갑이 변제할 때는 전액 다 변제해야 되는 거고 매각을 통해서 변제할 때는 즉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라고 하는데 여기에 채권 최고액은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실행 시 채권 최고액이 미달하는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지만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 부분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즉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채무자 등이 변제할 때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근데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갑이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물상보증인 정이 담보를 제공할 때는 나는 얼마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책임지겠다라고 한 거죠. 계약 체결할 때 내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저기까지만 변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뭡니까? 제3취득자도 당연히 채무자 아니죠. 이때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병이 얘한테 변제해서 선순위 저당권의 을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그럼 그건 자기 저당권 순위 승진을 위한 거잖아요. 이때는 채무자하고 똑같이 발생한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근저당권은 써져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얘기 않고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저당권이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반 저당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속적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저당이 계속적 거래지 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가 아니죠. 이후에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여기에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확정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들 있을 수 있죠. 예, 이자들은 계속해서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이제 근저당이 저당권으로 바뀐 건데 니은의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이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됐다. 그래도 한 번 확정된 근저당권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미 확정된 이거 이미 발생한 이렇게 한번 바꿔줄까요? 이미 확정된을 이미 발생한 같은 말인데 이해가 좀 더 쉽게 하려고 이미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새로운 거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로 인해서 당연히 이자는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담보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근저당권의 변경인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인 거예요. 계약. 둘 사이에 이런 거래하자라고 하는 계약인 거죠. 빌려준 돈도 없어요. 그냥 거래하자는 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거래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거래 중이다.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거래 중이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안 되겠지만 합의로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과 관련돼서 채권 최고액과 존속기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채권 최고액을 변경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채권 최고액을 줄이는 거하고 채권 최고액을 늘리는 거의 차이는 채권 최고액을 늘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매각 금액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줄이는 건 후순위자에게 유리하지만 채권 최고액을 늘리는 거, 을이 받아야 될 금액을 선순위 금액을 늘리는 건 후순위자의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채권 최고액을 줄이는 건 후순위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후순위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B에 있는 내용이요. 거기 206페이지 B에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존재할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후순위자의 승낙 동의 받아야 된다. 기본계약 추가 변경할 수 있고 채무자도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건 현재 계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라고 할 때 근저당권 양도할 수 있느냐? 근저당권도 일종의 담보 물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양도해야 하게 되면은 뭘 양도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채권 최고액도 아직 발생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계약상 둘이 계약만 했다 그랬잖아요. 기본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가 되면 권리 의무가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그에 따르는 거지. 발생한 채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양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본 계약상의 지위와 분리해서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의 기초가 되는 거래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이전해야 근저당권도 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채권 하나가 제3자에게 양도된다고 해서 근저당권 그에 따라가지 않는다. 부정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은 뭐냐? 자, 근저당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는데 지금쯤 거래를 끝내고 싶어요. 그럼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발생한 금액 전부 변제하고 거래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2번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발생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지금 존속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채권 채무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래할 일이 전혀 없다고. 근데 그 계약만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과 전이라도 발생한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계속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 안 할 건데 유지시킬 이유가 없죠.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도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도 이거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 어디 나옵니까? 200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죠? 그 200페이지 변제 시기, 근저당권의 변제 시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을 때, 그러니까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근저당권자하고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계약 해지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괄근저당 그냥 가능하다, 포괄근저당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이번 과정에서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판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문제풀이하면서 하는 내용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채권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채권법도 이제 8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채권법 8문제가 여러분 회계 원리의 원가 회계하고 이제 뭐 같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 회계 8문제짜리 그거는 이제 뭐 대충 이제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빼먹는다 그래서 통째 빼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론만 몇 개 이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면은 우리 계약법 강론에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편에다가 좀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